안녕하십니까. 전학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집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집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포집해서 제거하는 과정을 집진이라고 하겠죠. 그죠? 자, 먼저 입자상 물질에 대한 설명을 보시게 되면, 자, 입자상 물질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면에 존재하는 원자와 내부에 존재하는 원자와의 비가 크게 되어서 상호 응집하거나 이 물질에 쉽게 부착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입자성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 하면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응집이나 쉽게 부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응집이나 부착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다른 물질과 쉽게 반응해서 폭발성을 지니게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분말로 이루어진 입자 같은 경우에서는 폭발에 의해서 화재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폭발성을 가진다는 특징도 가집니다. 그리고 보통 0.01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가스 분자와 같이 브라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스상 물질로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0.01 마이크로미터 이하라는 것은 상당히 작은 입자죠. 그래서 이런 입자 같은 경우에서는 브라운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브라운 운동이라는 것은 입자들이 운동하는 것을 브라운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입자들이 어떻게 운동하느냐면 직선 운동을 하되 불규칙적인 직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자를 처리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미세한 입자 같은 경우에서는 부착성이 강한 데다가 불규칙적인 직선 운동이라는 브라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입자의 크기는 발생원에 따라서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요인보다 화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성된 입자 물질의 입경이 적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입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입자의 직경이 어떻게 되느냐면 적게 된다는 거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자는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야기했죠.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서 별표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을 때 물리적인 요인하고 화학적인 요인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했을 때 입자의 크기가 더 적다, 이렇게 나오면 오답이 되는 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입자가 작게 발생되기 위해서는, 입자의 크기가 적게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요인보다는 화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입자가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표기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입자는 작으면 작을수록 부착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입자가 작은 입자들은 브라운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입자가 작게 생성이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요인보다는 화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배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반드시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입자가 미세할수록 표면 에너지는 커지게 되어서 다른 입자 간에 부착하거나 또는 동종 입자 간의 응집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하는 결합력을 이제 묻게 돼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입자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부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입자와 부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부착이 되는데, 자, 그런 식으로 결합되는 힘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다시 말해서 내하고 동종 입자끼리 응집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다른 입자하고 결합할 수도 있고, 그죠? 서로 다른 입자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응집이 일어나는데, 이 응집이 어떤 힘에 의해서 일어나느냐는 거죠. 자, 먼저 분자 간의 인력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정전기적 인력으로 발생하고, 그리고 브라운 운동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죠. 따라서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분자 간의 인력, 정전기적 인력, 브라운 운동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미세한 입자들이 응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 보시면 입자가 미세할수록 표면 에너지는 커지게 되어 다른 입자 간에 부착하거나 혹은 동종 입자 간의 응집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하는 결합력 중에서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분자 간의 인력, 답은 정전기적 인력,
답은 브라운 운동에 의한 확산력, 라번의 입자에 작용하는 항력. 자, 일단은 미세한 입자가 응집을 하게 하는 힘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분자 간에 작용하는 인력, 그리고 정전기적 인력, 그리고 브라운 운동에 의한 확산력에 의해서 응집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따라서 관계가 없는 것은 라번, 항력입니다. 항력이라는 것은 저항력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먼지의 입경입니다. 자, 우리가 먼지의 입경을 나타냈을 때 보통 5가지로 나타내는데, 자, 먼저 공기 동력학 직경을 살펴보시면, 그리고 시험에서는 전반적으로 출제를 했을 때 공기 동력학 직경과 스토크 직경을 비교해서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공기 동력학 직경을 보시면 입자의 모양이 구형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침강 속도와 단위 밀도를 갖는 구형 입자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게 공기 동력학 직경이에요. 자, 그리고 스토크스 직경과 달리 입자의 밀도를 1g/cm의 삼성으로 가정함으로써 보다 쉽게 입경을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기 동력학 직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자의 밀도를 1g/cm의 삼성으로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공기 동력학 직경에 관계되는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입자의 밀도가 1g/cm의 삼성이라는 문구가 주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1g/cm의 삼성이라는 밀도가 주어졌음으로써 이거는 공기 동력학 직경에 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답을 찾는데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스토크스 직경을 보시게 되면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밀도나 점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입자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본래 먼지와 밀도 및 침강 속도가 동일한 구형 입자의 직경을 우리가 스토크 직경으로 나타냅니다. 자, 본래 먼지, 밀도, 침강 속도가 동일한 구형 입자의 직경이 스토크스 직경이라는 것. 반면에 입자의 밀도가 1g/cm의 삼성으로 가정을 한 것은 우리가 공기 동력학 직경으로 나타냅니다. 반드시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마틴 직경에 보시면 광학 현미경을 이용해서 입경을 측정하는 방법에서 입자의 투영 면적을 이용하여 측정한 입경 중에서 입자의 면적을 2등분하는 선의 길이에요. 자, 여기서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마틴 직경이라는 것은 광학 현미경을 이용을 합니다. 자,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고 입자의 투영 면적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데, 입자의 면적을 2등분하는 선의 길이로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2등분하는 선의 길이에요. 자,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면서 답을 찾으면 좋겠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구를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마틴 직경에서는 입자의 면적을 2등분하는 선의 길이라는 말이 나오면 마틴 직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광학 현미경으로 입자의 투영 면적을 이용해서 측정한 먼지 입경 중에서 입자의 투영 면적을 2등분하는 선의 길이로 나타내는 것은 그랬어요. 자, 광학 현미경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입자의 투영 면적을 2등분하는 선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나요? 가번의 마틴 직경이 되죠. 지금은 우리가 마틴 직경을 배우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바로바로 답이 나오겠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전체적인 공부를 한 상태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문구를 기억을 해놓지 않으면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광학적 직경을 보시게 되면 현미경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투영된 입자의 모양이 원형이 아닐 때 입자의 최장 또는 최단 크기로 정의하거나 여러 방향으로 나누어서 크기를 측정하여 산술 평균값으로 정의합니다. 자, 광학적 직경에서는 현미경을 이용을 합니다. 자, 현미경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투영된 입자의 모양이 원형이 아니에요. 자, 원형이 아닐 때는 입자의 최장 또는 최단 크기로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최단이라는 것은 가장 짧은, 최단이라는 것은 가장 긴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또는 여러 방향으로 크기를 측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4개 방향으로 측정을 했어요. 그럼 4개 방향에 측정된 직경을 다 더해. 그런 다음에 뭐를 나눠주냐면 4를 나눠주죠. 4개니까. 그러면 4개의 값에서 4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산술 평균한 값이라고 그래요.
자, 따라서 현미경을 이용을 하면서 원형이 아닐 때 입자의 최장 또는 최단 크기로 우리가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산술 평균, 여러 방향으로 우리가 값을 측정을 했을 때는 산술 평균한 값을 광학적 직경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페렛 직경을 보시게 되면 광학 현미경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에서 입자의 투영 면적을 이용하여 측정한 입경 중 입자의 투영 면적 가장자리에 접하는 가장 긴 선의 길이. 자, 다시 말해서 페렛 직경이라는 것은 광학 현미경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입자의 투영 면적 가장자리에 접하는 가장 긴 선의 길이에요. 그래서 가장 긴 선의 길이로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입자 투영 면적 가장자리에 접하는 가장 긴 선의 길이로 표현한 것이 페렛 직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문제 3번에 보시면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입경을 측정하는 방법에서 입자의 투영 면적을 이용하여 측정한 입경 중 입자의 투영 면적 가장자리에 접하는 가장 긴 선의 길이. 그래서 광학 현미경을 이용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입자의 투영 면적 가장자리에 접하는 가장 긴 선의 길이로 표시한 게 뭐라고 했어요? 페렛 직경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먼지 입자 측정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먼지 입자를 측정했을 때는 두 가지로 측정을 해요. 간접 측정법이라는 게 있고 직접 측정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입자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간접 측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직접 측정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보고 계시는 내용에서는 간접 측정법을 묻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간접 측정법의 방법은 지금 몇 가지가 있느냐면 네 가지가 있네요. 그죠? 반면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직접 측정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항상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직접 측정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직접 측정법에서는 표준체 측정법이나 현미경 측정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항상 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수가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맞는 것을 찾으시오. 아니면 간접 측정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럼 당연히 직접 측정법에 해당하는 방법이 보기 중에서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간접 측정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간접 측정법은 관성충돌법, 액상침강법, 공기투과법, 광산란법이 있어요. 자, 반면에 직접 측정법을 보시게 되면 자, 직접 측정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표준체 측정법, 현미경 측정법이 있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직접 측정법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표준체 측정법과 현미경 측정법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관성충돌법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충돌법이라는 것은 관성력에 의해서 우리가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입자가 크면 클수록 관성력이 적용되거든요. 이렇게 입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관성력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충돌판을 설치를 해요. 자, 그리고 포집기를 안에 밑에 집어넣죠. 그럼 입자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충돌판에 충돌이 돼. 그럼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가 입자를 포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관성 충돌이 관성이라는 것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성질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충돌판을 사용을 하다 보면 반발력에 의해서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계속 떨어져 주면 좋은데 이렇게도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대팀으로 인해서 이게 대팀이잖아요. 한 번 더 튄다는 거죠. 대팀으로 인해서 입자 자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더스트 박스란 말이야. 그래서 더스트 박스 안으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질량 손실이 우리가 그 입자의 손실이 시료의 손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럼 내용에 보시면 관성 충돌을 이용해서 입경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표준체 측정법이나 현미경 측정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간접적으로 입경을 측정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접 측정법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입자의 질량 크기 분포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관성 충돌법을 이용하시면 보시다시피 대팀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되팀 현상이 일어나니까 더스트 박스로 시료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료의 손실이 많이 일어나는 단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운전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성충돌법 같은 경우에서는. 자, 문제 4번. 다음 먼지의 입경 측정 방법 중에서 간접 측정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답은 관성충돌법, 나번은 액상침강법, 답은 표준체 측정법, 라번의 공기투과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간접 측정법, 직접 측정법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측정법을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돼. 직접 측정법에 해당하는 것은 표준체 측정법과 현미경 측정법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먼지 입경 분포의 대표값의 크기 순서입니다. 자,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입자의 크기가 1, 3, 5, 5, 7, 뭐 그리고 8, 10, 그리고 뭐 15, 10, 10, 뭐 이런 식으로 있다. 12. 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예를 들어서 뭐 봅시다. 자, 그러면 산술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입자의 크기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까요? 자,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산술 평균이라는 것은 지금 입자의 크기가 마이크로미터라고 나타냈을 때 얘를 다 더해요. 더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시료가 6개가 있죠. 입자의 크기로 표현한 입자가 6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더한 값에서 6개로 나눠주면 개수로 나눠주면 산술 평균이 돼요. 반면에 중앙값이라는 것은 여기에 중간에 위치하는 값, 대충 봐도 중간은 15가 되겠죠. 자, 그리고 최빈경이라는 것은 가장 많이 분포한다는 건 저기서 10이 2개니까 최빈경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것은 산술 평균, 그리고 중앙값, 가장 작은 것은 최빈경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비표면적을 단위 최적당 표면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비표면적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표면적에서 최적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 원이 있습니다. 원.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원에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이 D라는 직경이죠. 그러면 이렇게 직경이 주어졌을 때 표면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파이 D의 제곱으로 계산해요. 파이 곱하기 직경의 제곱. 왜? 면적이니까. 면적이라는 것은 제곱미터 단위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최적이라는 것은 미터의 삼성 단위가 돼야 돼. 따라서 직경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최적은 6분의 파이 D의 삼성이에요. 반면에 직경이 안 주어지고 반지름이 주어지게 되면 최적 보위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3분의 4 파이 R의 삼성. 이렇게. 직경이 주어지면 6분의 파이 D의 삼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적을 계산하거든요. 따라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6분의 D라는 식이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비표면적 SV라는 것은 직경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직경에 비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직경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따라서 입경이 작아질수록 비표면적은 반대로 돼야 되니까 어때요? 커진다는 게 있죠. 만약에 입경이 커지면 비표면적은 작아지겠죠.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 비례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반비례 관계가 있느냐만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고 해도 이 내용 자체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 5번에 보면 직경이 D인 구형 입자의 비표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가번에 보시게 되면 먼지의 입경과 비표면적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직경과 비표면적은 반비례. 나번 입자가 미세할수록 부착성이 커집니다. 당연합니다.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부착력은 커지게 되죠. 자, 그리고 비표면적 SV는 D분의 3로라고 그랬어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비표면적 SV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표면적에서 최적을 나눠준 값으로 나타내니까 D분의 6으로 표현하죠. 따라서 답은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비표면적이 크게 되면 원심력 집진장치의 경우에서는 장치 벽면을 폐색시킨다. 자,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먼지의 분포입니다. 자, 먼저 1번. 먼지의 입경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서 적산 분포에서는 보통 세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적산 분포는 정규 분포, 대수 정규 분포, 그리고 로신 라밀러 분포라고 해요. 이 로신 라밀러 분포를 줄여서 RR 분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산 분포 R은 입경보다 큰 입자가 전체 입자에 대해서 몇 퍼센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입경 분포가 0이면 R은 100%라는 거. 그리고 빈도 분포는 먼지의 입경 분포를 적당한 입자 간격의 개수 또는 질량의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단지 여기서는 적산 분포, 다시 말해서 입경 분포를 나타내는 식을 적산 분포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적산 분포식 또는 입경 분포를 나타내는 식은 정규 분포, 그리고 대수 정규 분포, 로신 라밀러 분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 6번. 먼지 입도의 분포를 나타내는 식은, 그래서 먼지 입도의 분포가 누적 분포거든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세 개 중에서 하나가 나와 있죠. 어떤 게 나와 있나요? 로신 라밀러 분포식. 그래서 로신 라밀러 분포식을 줄여서 RR 분포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RR 분포를 보겠습니다. 자, 로신 라밀러 분포의 식은 R%는 100 곱하기 EXP 마이너스 베타 DPN으로 나타내요. 그럼 여기서 EXP라는 것은 여러분들 EX입니다. EX라는 것은 자연대수 ln의 역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100이라는 것은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을 곱하는 거죠. 자, 그리고 베타라는 것은 뭐냐면, 베타라는 것은 입경지수, 입경계수, 그리고 n이라는 것은 n이 입경지수. 그래서 베타는 입경계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n은 입경지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 자체 내에서는 계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베타와 n을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RR 곡선 분포식을 암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베타와 n이, 자, 베타와 n이 클수록 좁고 작아진다는 의미를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자, 베타라는 것은 먼지의 입경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n이라는 것은 입경 분포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먼지의 입경은 작아지고 먼지 입경 분포 범위도 좁아진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작아진다는 개념이잖아요. 따라서 베타와 n은 반비례 관계. 베타에는 반비례. 그러니까 여기서 베타가 클수록 먼지의 입경이 미세해져요. 그 다음 입경 분포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아진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위의 식에서 R%는 최상 누적 분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R%라고 하면 최상 누적 분포를 퍼센트로 표시한다는 거. 자, 중요한 거는 1번과 2번입니다. 이 1번과 2번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베타가 클수록 먼지 입경이 작아지고 미세하고, 그 다음 n이 클수록 입경 분포 범위가 좁아진다는 게 가장 큰 핵심. 자, 문제 보시면 먼지 입경을 로신 라밀러 분포에 의해서 최상 분포식으로 나타낸다. 이 먼지 입경이 35 마이크로미터 이하가 전체의 약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여기서 베타는 0.063, n은 1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신 라밀러 분포식을 이용을 해서 뭐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요? R%를 계산을 해요. 여기 보면 R% 최상 분포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값을 대입을 해보면 베타가 0.063, n이 1이에요. 그리고 35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DP, 직경이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1.025%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것은 뭐냐면 3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 보면 R%라는 것은 뭐냐면 최상 퍼센트거든요. 최상 퍼센트라는 것은
입자가 지금 주어진 입자의 이상의 값을 표현을 한다는 소리야. 따라서 지금 11.025%라는 것은 35 마이크로미터 이상을 나타내는 값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이하를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100%에서 최상 분율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100%에서 우리가 계산한 최상 분율 11.025%를 빼주면 88.98%라는 최하입경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입경이 35 마이크로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R, 최하입경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최상으로 주어졌는지 최하로 주어졌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 비슷하게 나오겠지만은.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내용 자체를 나타냈을 때 지금처럼 먼지의 종류가 있고 진비중, 겉보기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 조건에서는 이 값이 주어져야 되는데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자, 일단은 이거는 뭐냐면 지금 입자가 가지고 있는 진비중과 입자가 가지고 있는 겉보기 비중의 비를 나타내요. 그래서 진비중에서 겉보기 비중을 나눠준 값을 B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 B가 크면 클수록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재비산이 유발돼요. 재비산이라는 것은 뭐죠? 포집된 먼지가 다시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B산인데, 여기서 보시면 B산이 일어나는데 다시 재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라는 것은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포집된 먼지가 다시 날아다니니까 포집률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재비산 현상이 많이 발생하려고 하면 진비중과 겉보기 비중을 나눠준 값, 그 B가 크면 클수록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시험상에서 이렇게, 자, 진비중의 값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겉보기 비중의 값이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비중에서 겉보기 비중을 나눠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돼요. 그래서 이 제일 큰 값을 찾으면 재비산이 가장 크다, 이렇게 여러분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비중과 겉보기 비중이 주어지면 좋은데 이게 안 주어진단 말이에요. 안 주어지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되는 게 가장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럼 여기 보시면 76이라는 가장 큰 값을 가지는 먼지가 뭐냐면 카본블랙 먼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비산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거는 진비중과 겉보기 비중의 B가 가장 큰 카본블랙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카본블랙 먼지가 재비산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다. 그 이유는 진비중과 겉보기 비중의 B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8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각종 먼지 중에서 진비중 나누기 겉보기 비중이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진비중 나누기 겉보기 비중이 가장 크다는 소리는 다시 말해서 재비산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죠. 재비산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커요. 그러면 여기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번의 카본블랙, 나번의 미분탄 보일러, 가번의 시멘트 원료분, 라번의 골재 드라이어. 그래서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진비중과 겉보기 비중의 값을 알면 나눠서 제일 큰 값을 찾으면 되는데, 불행스럽게도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거죠. 이거 그대로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카본블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상에서는 무조건 뭐가 정답이 되는 거죠? 카본블랙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론 부분에 별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 별표가 되어 있는 이론 중에서 지금 예제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라는 소리냐면, 이론 중에서도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별표로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파트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별표 친 내용을 위주로 하고, 특히 별표가 2개 이상이 되게 되면 항상 나온다는 생각으로 집중을 해줘야 돼요. 그 내용 자체에. 자, 그리고 예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론을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출제되는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서 예제 문제를 수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 문제 자체가 예제 문제처럼 비슷한 형태로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예제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별표된 이론과 예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정도 들어서 숙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전 공부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 번 수업,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수업 듣고 그리고 한 번 정도에서 공부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반복 수업을 하면서 익혀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